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자, 버달락 가시면, 자, 이제 전개 두 번째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촌 일가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다 크기까지 부엌대기 노릇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맡겨버렸다. 당분간 집안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자, 나는 관찰자기 때문에 듣기만 합니다. 자, 공론을 합니다. 자, 엄마랑 아버지는 금반지를 받았지만 얘를 머슴처럼 부리자라고 이야기해 이해타산적이죠. 자, 이해타산적이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을 떼가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손해 안 보겠지 하는 겁니다.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큰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그 애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둘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쇠 여물로 쓸 꼬리라도 배워오라고 낫과 망태기를 쥐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데나 내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길을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자, 이 아이는 서울에서 곱게 자란 아이다. 자, 그 애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러듯이 혹은 개들이 그러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더더더 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바람에 자, 생긴 것에 어울린다. 자, 여자 아이를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자 아이임을 암시. 자, 우리 또래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이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고 한창 열쇠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별안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 둥붙들여 버렸다.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의뢰!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서는 승리를 했다. 자, 밑에 깔리면 날라리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 자, 이게 바로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입니다. 특이 행동 1. 좀 이상해요, 얘가. 자, 넘어가면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자, 공습 시대적 배경 알려줍니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자, 바로 이 부분에서 특이행동 1의 원인이죠. 혹은 이유. 특이행동 1의 원인 또는 이유. 뭐 때문에? 바로 피란길에 공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숙부가 널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한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자, 여태까지 자기가 술술 말하다가 갑자기 노려봅니다. 특이행동 2. 자, 숙부 없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다. 자, 숙부 어떻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얘가 가진 금반지를 빼앗으려고. 자, 그래서 숙부는 굉장히 탐욕적이면서도 비정한 인물. 정이 없죠. 숙부가 뭔지 다 알죠? 네. 자,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삼촌,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자, 원래 그런 분들은 만나면은 잘해주시잖아요? 막 용돈도 주고. 근데 여기서는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자,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버리는지. 자,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며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수연이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자, 내외는 이제 남자랑 여자랑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러는 것을 내외한다고 하는데, 자, 어머니가 말했다. 머슴애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이제 다 컸는데 어떻게 남자애랑 쓰냐. 자,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바로 명선이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자, 이걸 따진다는 게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야. 천지 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죄로 가지 않을 만큼 헌다고 협구문요. 허기사 난리 때 금가락지 한 돈쯤은 똥가락지요. 금 먹고 금똥 싼다면 몰라도. 자, 여기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데요. 어떻다? 쌀토리 금쪽보담 귀한 세상인디. 자, 전쟁 때문에 식량이 아주 귀해요. 그러니 전혀로 작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저 어때? 냉정하네 아주.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으래도 지발로 나가겠지. 어머니 걔가 나가겠소. 물반드기 마냥 반들거림시나 무신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으라요.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고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자, 명선이는 머슴으로 쓰고 싶었는데 놀고 먹기만 해서 부모님에게 미움을 샀다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전개.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과 그 이유. 자, 상대방의 밑에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납니다. 또 비명을 꽥꽥 지르죠. 자, 공습으로 죽은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 숙부가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경계해. 바로 금반지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산을 막 때리면서 내쫓을 궁리를 하는 데까지가 전개. 자, 위기는 이제 명선이가 또 다른 금반지를 내밀면서 위기예요. 자,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먼저 번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돈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 하다. 다른 사람은 눈을 까디집어도 안 베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명선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반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젠 어때? 의심하기 시작해.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자, 외적 갈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너 이놈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아니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생각해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은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제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되거라. 자, 진짜 주겠어요? 아니죠. 뺏으려고 하는 거지? 위선적. 자,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나쁜 생각하고 있어.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한 채게 따라가 봐라.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능장불빛에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저때 되게 흉하죠? 흉하지? 아버지의 이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접 제시예요. 아버지의 외양 묘사입니다. 어떻다? 탐욕적이다. 자, 굉장히 탐욕스러운 모습을 간접 제시하고 있어요. 간접 제지라고 쓴 거니나 지금? 간접 제시. 자, 우리 옆에 가시면 심리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말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흥분에 사로잡혔다. 라고 말하면 직접 제시야.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여줘요.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행동. 바로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아버지가 어떤 심리인지 보여줘. 이런 게 간접 제시야. 여기 간접 제시입니다. 그 이튿날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한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다더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자, 정림이가 소문을 퍼뜨렸나봐.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 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올마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여러 다로 헤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뒷장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중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너 그놈들이 누구누구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받았으니까 날만 샜다 하면 물꼬를 댈 것을 죽일 거야. 자, 해뜩해뜩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난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다. 소나무 둥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목둥이로 있었다. 어느 겨울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자, 금반지를 찾기 위해 그 남자들이 막 옷을 막 뒤지려고 하니까 얘가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간 거야. 자, 바로 어른들의 탐욕에 상처받은 명선의 모습.
자,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는 듯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내려왔다. 오메 오메 자가 지지배 아니여. 땅에 내려서기가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귀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 애한테는 고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의 말이네. 머스맨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지배구먼. 자, 남자아이 인척했다. 이게 명선이의 특이행동입니다. 자, 명선이는 왜 남자아이 인척했을까? 바로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 안에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 인척하는 게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다. 자신의 생존에 더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요. 모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 없었다. 자, 나는 순진한 어린아이니까 좀 부끄럽죠. 자, 넘어가면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멋이디야. 자, 개패가 등장합니다.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쳤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이게 개패야.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의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자, 뭐를 개패를 자, 개패를 보물섬의 지도에다가 빗댔다. 보물섬 지도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죠? 그럼 개패 안에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자,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자, 개패 때문에 이제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얘한테 털옥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자, 위선적이죠. 언제 친자식처럼 길렀어? 만에 일이라도 야한테 해꾸지 하려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자, 복수할 거야.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패에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여? 나지.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봤나? 아, 걔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께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뭐라고 썼었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네는 잊지 않겠다고. 설 어디 사는 눈에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우? 안 썼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넘어가시면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한 몹시 우쭐에 있는 이란 뜻이면서 사실 뜻을 이룬 것 같은 이란 의미입니다. 뭐 어떤 뜻이 있는데 금반지를 내가 갖겠다는 의미가 그 뜻이 있었잖아. 그걸 이룬 것 같은 우쭐한 미소와 함께 자, 이 미소에서 뭔가 내용이 있다.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자, 금가락지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자, 그러니까 얘가 뭐 가지고 있대.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이제 이 명선이가 여자아임이 밝혀지고 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패가 나오는 데까지가 위기. 자, 그럼 명선이와 나
나의 부모님의, 자, 명선이와 나의 부모님의 외적 갈등. 자, 명선이는 금반지를 안 뺏기려고 하고 부모님은 금반지를 뺏으려고 하고. 자, 두 번째 금반지는요. 사실 명선이는 금반지 하나 더 주고 밥 좀 편히 얻어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의심을 사게 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반지는 명선이가 어른들의 환심을 사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면서 어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하는 소재다라는 거야. 자, 이제 절정입니다.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히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왜? 나는 순진하고 착하고 천진난만한 아이기 때문에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자, 친해질수록 말투가 닮아지죠. 그래서 서로 점점 더 친해진다는 거야. 점점 가까워졌다.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501호. 갔다 오세요. 일단 여기 좀 더 나갈게요. 명선이는 갈 데 없는 머슴이었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뿌르르 잘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앞놈으로 위장하여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배 뿌른 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자, 약간 향토적인 느낌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들. 인공치하에서, 인공치하는 시대적 배경, 인민군 통치 아래 학교가 쉬는 동안을 우리는 마냥 키드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자,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가곤 했다.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신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 있었다. 자, 바로 이 끊어진 만경강 다리. 엉망진창이죠? 바로 여기 연결. 바로 이 끊어진 만경강 다리는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또 이 만경강 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바로 전쟁으로 상처 입은 명선이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전쟁의 폐허,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끊어진 만경강 다리입니다. 얽히고 설킨, 이거 맞춤법 모르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그리고 시합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자, 무릎 뒤에 여기, 자, 팔이 떨려 한 발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로지 명선이만이 얽히설키, 자, 아까 얽히고 설키는 거랑 얘랑 맞춤법 다르죠? 얽히설키.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에. 자,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는지 봐봐.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 있냐?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자, 바로 앞으로 명선이가 어떻게 될지를 암시합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암시해요. 자, 죽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뛰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멘트도 없이 철근만 있는데 끝까지 기어간 거야.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자, 강바닥 밑에 그 물이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어찔어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 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로 전쟁의 폐허고요. 네. 자, 얘는 전쟁의 폐허. 자,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는데요. 이 꽃송이는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입니다. 바로 이 꽃송이 하나. 자, 명선이를 나타내는데요. 명선이와 같습니다. 자, 명선이도 어때요? 피라미드 행렬을 따라서 이곳까지 흘러왔어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죠. 이 꽃송이 굉장히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먼지 안에서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모습이 명선이와 유사하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순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겹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숭꽃은 없어요. 쥐바라숭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귀엽고 그 쥐바라숭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그리고 손바닥 사이에 대궁을 넣어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명선이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감수성이 있는 이런 꽃을 좋아하는 소녀라는 거야. 결국은 이런 소녀였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전쟁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작고 노란 쥐바라순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신노란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 부분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꽃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머리에서 꽃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바로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명선이와 같으니까요. 자,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 언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 옆에 보시면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남한군이 점차 기세를 떨쳐 북진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9월 15일 이후 가을이구나. 자, 언젠지 대충 느껴지고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호주기. 자, 호주에서 보낸 전투기입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호주도. 그래서 호주기도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자,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자, 비행기의 폭음. 죽음의 직접적 원인. 자,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자, 왜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인 걸까? 얘는 명선이고 왜 부모님이 공습으로 돌아가셔서. 자,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방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기바라 숲꽃이었다. 진짜 꽃이 아니라 여긴 누구를 말해? 명선이. 자, 명선이가 죽었다. 떨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자, 북선. 자, 머리에서 달고 있던 지바라 숲꽃이 땅으로 떨어져요. 명선이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걸 암시하죠. 자, 명선이는 왜 죽었어요? 비행기의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놀라. 비행기 폭음에 놀라 다리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서. 자, 바로 명선이의 죽음은 전쟁의 비극이에요. 전쟁으로 인한 비극. 자, 그러면 이제 결말입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두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 숨꽃일지라도 명선이더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길을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끈으로 칭칭 동여맨 자그만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재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본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막 덜덜덜 떨렸어. 자,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바로 금반지죠. 자, 그래서 금반지가 명선이를 죽게 만드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왜 금반지가 명선이를 죽게 하는 거야? 바로 어른들의 탐욕이 이 금반지를 뺏으려고 하고 얘는 금반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럼 살기 위해서는 금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럼 어른들은 왜 탐욕스러워진 거야? 전쟁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명선이가 죽은 이유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자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어른들이 탐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 금반지를 발견하고 그 명선이 죽음의 원인을 안 거죠. 죽음의 근본적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자, 바로 어른들의 탐욕이 얘를 죽게 만들었구나. 또는 전쟁의 참혹함이다. 전쟁이 얘를 죽게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래서 얘는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 어른들이 갖지 못하게 됐죠. 바로 작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져가면 어른들이 이기는 거잖아.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끊어진 만경강 다리. 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긴 장소이자 죽게 되는 장소. 자, 오갈 곳 없는 명선이의 처지이자 전쟁의 비극성, 처참함을 드러냅니다. 자, 아까 기억 속에 들꽃. 자, 들꽃과 같던 그 아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들꽃과 같던 그 소녀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전쟁 상황에서 들꽃처럼 살다간 명선이를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어린이의 눈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탐욕이나 전쟁의 비극성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거. 자, 정리는 각자 하시고 넘어가서 학습활동 가볼게요. 자,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피란민이 떠난 자리에 꾀죄죄한 명선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단은 어디까지? 나와 누나와 그리고 할머니가 피란을 떠났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데까지가 발단. 그리고 명선이가 짠 등장. 그래서 금반지를 주고 우리 집에 살게 된다. 전개. 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거 일도 못하고 안 되겠네. 고민하다가 명선이가 또 다른 금반지를 내민다. 위기. 자, 그랬다가 갈등하다가 집 나가요. 여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개패가 있죠. 개패 때문에 아버지는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여기까지 위기. 자, 이제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구쟁이 같이 애들이랑 잘 놀고 잘 지냈어. 그러다가 맨날 여기 가서 만경강 다리에서 위험한 내기를 했단 말이야. 자, 비행기 폭음에 떨어져 죽죠. 절정. 자, 그리고 명선이가 죽고 나서 나 혼자 가서 자, 명선이의 죽음의 원인을 깨닫게 되죠. 결말. 자, 명선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남자애인 척해. 왜? 여자애보다는 남자애가 전쟁 안에서 이 피란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남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 또 사람 밑에 깔리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납니다. 자, 공습으로 돌아가실 때 어머니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이에요. 자, 비행기를 병적으로 무서워하죠. 자, 공습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끊어진 다리 철근 끝자락에 금반지를 숨깁니다. 왜? 자, 생존수단이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들꽃. 바람을 타고 온 꽃씨야 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서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자, 교각이 뭐냐면 다리에서 이 다리를 지탱하는 다리 알지? 뭔지 알죠? 이게 교각이야. 자, 그 안에. 자, 그러면 콘크리트 더미에서 피어난 꽃은 자, 명선이의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자, 전쟁 중 부모님을 잃고 낯선 곳 살아가는 명선이의 강인한 생명력. 또 머리에서 꽃이 떨어지는 건요. 자,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명선이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들꽃은 강인한 생명력이지만 어쨌든 연약한 존재예요. 자, 강인한 생명력이지만 결국 전쟁으로 죽은 명선이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두고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 닥칩니다.
자, 그래서 옷이나 금부치를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기도 하고 바꿀 게 없으면 동량하거나 훔치기도 해요. 자, 바로 6.25 전쟁으로 피란 가는 사람이 많았고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피란민은요. 자, 상황이 어려우면 동량이나 도둑질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잃었다. 자, 명선이도 어때? 원래는 천진난만한 아이로 때묻지 않게 자라야 하는데 얘가 약간 영악하고 뻔뻔해지고 금반지 어른들이 신을 알아서 금반지 하나씩 내물면서 밥 편히 얻어먹고자 합니다. 그 남자인 척도 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어때? 인심이 야박해지고 금반지를 뺏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다 전쟁 때문이야. 자, 뭐 때문에 힘겹고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과 그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한다.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과거의 작품을 읽고 오늘날과 연결지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감상해볼까? 자,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우리 엊그저께 뉴스에 그거 나왔던데. 뭐니? 저기 이스라엘 공격당했죠. 누구한테요? 저기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 있잖아. 걔네가 폭격 쐈어. 최근 아니니?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나왔어요. 자, 어쨌든 여전히 이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나 혹은 뭐 내전이나 이런 걸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러면 그 사람과 명선이가 대화를 나눴다. 힘들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니? 오늘날에도 전쟁으로 힘든 사람 참 많은데 전쟁이라는 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야. 전쟁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어떻게 찾아봤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 아버지나 어머니 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명선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혹은 이런 거 인물들 간의 관계, 금반지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 달라졌고 다양한 이런 사건들, 명선이 몸을 뒤지려고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 그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긴 데를 계속 안전한 거를 점검하다 죽었다든지 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전쟁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다. 자, 작품에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6.25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성을 잃도록 만들어버리는가, 그렇다면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네. 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자, 이래서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관점이나 오늘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이 다 됐나요? 뒤로 가면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 우리 이거 반영론적 관점으로.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대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독자는 이 사회가 너무 동시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작가가 문제의식을 담아서 작품을 재구성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독자는 문학을 읽으면서 오히려 시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잘해 시대와 관련된 단어 뜻 꼭 읽어보시고 문제를 소단원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